안녕하세요. 2020년 장마철 특징 및 현상에 대해 조사한 1학년 11반 강민지입니다. 저는 주로 기상청의 보도자료나 설명자료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이외에도 기상청 블로그나 한국수자원공사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장마를 설명하기 전에 바로 이틀 전인 2020년 9월 28일 기상청에서 열린 장마 토론회에서 앞으로 장마전선이 아닌 정체전선의 용어를 사용하여 장마를 설명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을 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6월쯤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정체전선이 북상하였습니다. 정체전선은 여름철 우리나라 남쪽으로 발달하는 온난스변한 열대성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과 북쪽의 한랭스변한 대기성 기단인 오호츠크의 기단이 만나서 형성되는 전선입니다. 이 전선 부근으로 온난스변한 공기가 강한 난서풍을 타고 다량 유입되면서 장기간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합니다. 장마 시작일은 정체전선에 의해 해당 지역의 임계치, 즉 3일 이상 5에서 6mm 이상인 비가 처음으로 내릴 때를 기준으로 삼았고, 장마가 종료되는 기준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여 장마 전선이 급격히 이동할 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0년 장마철이 길게 이어진 원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6월 말 동시베리아에서 발생한 고기압이 북서진하여 북극에 정체하였고, 북극의 고온 현상으로 라테프해와 바렌츠해의 해빙이 급격히 감소하여 해양에서 대기로 열 공급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북극 고온 현상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자면, 대기권 증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인 열돔 현상의 원인을 받아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오르는 현상을 북극의 고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얼음이 녹고 기온이 오르는 일이 반복됩니다. 장마철이 길게 이어진 원인은 찬 공기의 정체가 가장 큰데, 찬 공기의 정체는 북극의 고온 현상으로 인해 세트기가 약해지면서 우랄 산맥과 중국 북동부의 고압대가 발달하여 우리나라 주변에 블로킹이 발달하였습니다. 블로킹은 고위도에서 정체하거나 매우 느리게 이동하는 온난 저기압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동서 흐름이 늘어져 찬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에 정체함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되는 것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돌하여 두 공기 사이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8월 중순까지 중부 중심으로 오르내리며 장마철이 이어져 장기화하였습니다. 올해 집중호우와 지역별 장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집중호우의 원인은 남쪽에서 점차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형성된 강한 바람을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하였고, 정체전선의 영향, 중국 칭다오에서 약화된 제4호 태풍 하구핀, 울산에서 약화된 제5호 태풍 장미가 잦은 집중호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장마철 초반 제주와 남부 지역에 정체전선이 위치한 것에 영향을 받았고 중국 중남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으로 인해 남부 해안 지역과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으로 정체전선이 중부로 이동함에 따라 제주는 7월 28일에 종료하면서 역대 기간 1위를 기록하였고 남부는 7월 30일에 종료되면서 역대 기간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중부는 장마철 후반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쪽 확장으로 정체전선이 중부로 이동하여 영향을 받았습니다. 8월 1일에서 8월 3일에는 강한 장맛비, 8월 6일에서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가 지속되었으며 8월 16일에 장마기간 역대 1위로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기간 기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의 최장 기록은 2013년에 49일이었는데요. 올해 54일을 기록하며 역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남부의 최장 기록은 2013년에 46일이고 올해는 38일을 기록하여 역대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제주도는 2014년에 42일로 최장 기간을 기록하였지만 올해 49일로 역대 1위의 기간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량과 강수일수입니다. 중부는 2013년에 30.2로 가장 많은 강수일수를 기록하였는데 올해는 34.7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남부는 2010년 21.3일로 최장 기록을 기록하였고 올해는 23.7일을 기록하여 많은 강수일수를 보여줍니다. 제주도는 2014년에 21일이 가장 강수일수가 많은 해로 기록되었지만 올해 29.5일이 되면서 제주 지역의 강수일수 역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량을 보자면 중부지방은 2011년 757.1mm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지만 올해 851.7mm로 역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부지방은 2011년 468.3으로 가장 많은 해를 기록하였지만 올해는 566.5mm를 기록하였고 제주도는 2011년 572.6mm에서 올해 686.9mm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장마철 기간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이다와 지구온난화와는 무관한 현상이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구온난화, 즉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와 같은 장마철 기간 장기화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지구온난화와 2020년 장마의 연관성을 더 조사해 정말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이 맞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위에 화면에 나온 말은 중국의 기상학자 슌렌춘이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1학년 1반 9번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매우 높은 집단에서 최하위 성적을 보이는 자녀의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일단 이 분석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경제적 보상 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에서는 고령층의 1.4%, 중장년층이 17.7%, 청년층에서 8.2% 등으로 중장년층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청년층에서 다시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매우 낮은 집단에서의 최상위의 학업 성적을 보이는 자녀의 비율은 고령층에서 29.5%, 중장년층에서 49.1%, 청년층에서 12.6%로 똑같이 중장년층에서 급증했다가 청년층에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보면 연령대별로 부모의 학력 수준과 사회 계층,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학업 성적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19세부터 65세의 경제활동 참여자를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고령층 등으로 3세대로 나눠서 각 세대의 15세 무렵의 학업 성적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성취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교육의 영향력이 매우 큰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학업 성취의 격차, 즉 성적의 차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사교육의 기회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뜻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그런 문제가 되는 사회적 현상을 이제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학생에 대한 교육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대학 입시에서는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평준화 위주로 전환을 하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1인당 사교육비를 조사한 것인데 이는 사교육 참여자 평균 우선으로는 4,370만 원이 이제 사용된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연도별로 사교육비를 현황을 보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주 평균 참여 시간이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2학기의 원격 수업의 만족도에 관한 그래프인데 불만족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63%에 달합니다. 교사 학부모 단체가 2학기에도 내실 있는 원격 수업, 즉 교육에 도움이 되는 원격 수업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사교육 참여가 늘고 있다면서 교육 당국의 실질적인 보완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돌봄학습 공백을 겪고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을 우선으로 등교하도록 하는 책임 등교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2학기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응답자 63%가 불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교육의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원격 수업에 의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10명 중 8명, 즉 79.1%가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 33%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원격 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율이 늘었다라고 응답을 한 비중은 48.3%에 달합니다. 결론과 저의 의견을 발표하자면 부모의 사교육비 지급 능력에 따른 자녀의 학업 성적 차이를 보면 사교육이 영향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사교육 지원율에 따라서 자녀의 학업 성적에 큰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클래스가 계속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여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늘어가고 있고 이는 실제로 사교육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즉 공교육과 사교육의 성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이 온 거죠. 이에 따른 저의 의견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편차에서 오는 현상들을 보면 사교육의 기회를 많은 이들에게 동등하게 제공하거나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합하고 공교육의 질을 사교육과 비슷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는 친환경 농산물이란 합성 농약, 화학 비료 및 항생, 향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축산업,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서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존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방법과 사용 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친환경 농산물이 몸에 좋다는 건 사실 사람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아는 거여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선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조금 알아보니까 이제 로컬 푸드와 친환경 식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 행태에 대한 연구라는 그 학술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식품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골라주세요라는 문항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응답자들이 친환경 식품 연상 단어로 대부분들이 무농약, 유기농, 건강, 안전, 자연, 초록, 신선함 등의 긍정적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응답 중에 비싸다는 인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프리미엄 마케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친환경 농산물이 비싸다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아까 위에 자료에서는 장점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비싼 이유는 우선 약간 소위 말하는 다단계식으로 되게 과도하게 너무 많은 유통 구조 때문인데요. 이제 농업 1차 생산자분들이 그 지역 농협에 이제 그걸 팔면은 그 지역 농업에서 그 중에 50%는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제 다른 유통자한테로 넘겨주게 되는 그런 구조여서 유통 구조가 굉장히 꼬여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친환경 농산물이 가진 이미지는 소비자들한테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미 있으니까 쓸모없는 유통 과정을 줄이고 또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은 이제 뭐 전남 농협에서 뭐 직거래 뭐를 열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보다 직거래 시장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파는 데가 그 초록마을? 이런 이제 좀 특정된 그런 마트인데 사실 그런 데 가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일반 마트에 가도 친환경 농산물을 팔긴 하지만 사실 이 친환경 농산물을 사기에 앞서서 조금 이제 가격 때문도 그렇고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 쓸모없는 유통 과정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고 또 이제 지금보다 더 친환경 농산물의 매력을 더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던 와중에 2년 전에 이제 친환경 농협에 관련된 UCC 대회가 열렸던 걸 봤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일반인들도 참여했는데 청소년들이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뭐 농산물 박람회 뭐 이런 거 하면은 사실 그 관련된 농업자분들이나 또 거기 관심 있는 어른들만 많이 가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낮춰서 어른들이나 농업자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왕이면 이제 어머니 심부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재료를 살 일이 있을 때 친환경 농산물을 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UCC 대회 같은 홍보 대회를 열어서 친환경 농산물이 되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의 눈높이에 조금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